뭐? 냄새나는 김치 마늘을 먹는 나라. 삼성이라는 회사 직원의 말을 왜 믿어야 돼? 여기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 삼성을 무시하는 세계의 강대국 러시아의 고위 외교 관료가 있습니다. 외교 감정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며 20년 동안 무역 전문가로 살아온 그의 마음을 180도 달라지게 한 이유는 뭘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모스크바에 내리는 눈을 사무실 창밖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1998년 1월이었고 도시는 평소보다 더 춥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날씨 때문만이 아니라 러시아 경제에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이기도 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제 이름은 토마스 베버입니다. 45살이었던 저는 국제 비즈니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무역 전문가로 일했는데 처음에는 제 고향인 베를린에서 그리고 지금은 모스크바에서요. 저는 아버지가 좋은 독일식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는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10층 창문에서 바라보니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바람을 맞으며 눈속을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걱정스러워 보였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매일 떨어지고 있었고 기업들은 문을 닫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회사가 철수하고 있네요. 제 보조인 이리나가 책상에 신문을 놓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헤드라인에는 또 다른 서방 기업이 러시아를 떠나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15개째였어요. 저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가 갔어요. 국가 경제가 무너지면 똑똑한 기업들은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떠나는 법이죠. 제가 어떤 고객에게도 조언할 내용이었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도망치라고요. 시계를 확인했어요. 1시간 후에 외국 기업들의 대량 이탈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정부 관료들과 회의가 있을 예정이에요. 요즘 정부 건물의 복도는 찾아오는 국제 대표자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리나가 전화를 받고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삼성에서 오신 박 씨가 당신을 만나러 왔대요. 약속이 없는데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삼성은 한국의 대기업 전자회사였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모든 기업처럼 러시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무엇을 원할 수 있을까요? 들여보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사무실 문을 통해 들어온 남자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했지만 그의 눈은 맑고 단호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베버씨 그가 많은 러시아인들이 저를 부르는 독일식 호칭을 사용하며 말했어요. 저는 삼성 모스크바 재무이사 박진입니다. 저는 그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삼성은 러시아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가 서두 없이 선언했어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남을 겁니다. 서울 본사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삼성은 러시아 은행에 거의 6천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건물은 담보로 잡혀 있었어요. 국가 경제는 하락 중이었고요. 그건 특이한 결정이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외국 기업들은 떠나고 있는데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살짝 움직였어요. 국제 비즈니스를 다루던 모든 경험에서 저는 항상 한국 기업들을 추종자로 받지 리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하는 일을 따라했어요. 안전하게 플레이했죠. 하지만 이건 전혀 안전하지 않았어요. 왜요? 제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한국,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모험으로의 부름을 제안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성의 박 씨와의 만남 이후 제 생각이 바뀌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오랫동안 간직해온 믿음에 관한 재미있는 점은 그게 잘못됐다는 증거를 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2010년이었고 저는 여전히 모스크바에 있었어요. 제 머리카락에는 더 많은 백발이 생겨 있었고 도시도 바뀌어 있었죠. 경제는 회복했다가 다시 어려워졌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삼성은 남아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2월의 추운 오후 저는 메트로폴 호텔의 웅장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은 짙은 나무로 덮여 있었고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큰 테이블 한쪽에는 러시아 에너지 관료들이, 다른 쪽에는 여러 국제 기업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자문역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늘 그렇듯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천연가스 가격을 30% 올리고 싶어 했죠. 유럽과 미국 임원들은 큰 소리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들은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불편해 보이고 있었어요. 그때 김이라는 한국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듣기 위해 멈추었어요. 우리는 싸게 사고 싶은 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원합니다. 그는 완벽한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지금과 미래의 양측 모두에게 잘 작동하는 가격이요. 러시아 관료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며 놀라고 있었어요. 그들의 엄격한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1시간 내에 그들은 30%가 아닌 15% 인상에 동의했어요. 나오는 길에 저는 스스로에게 이건 그저 영리한 전략일 뿐 다른 비즈니스 방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독일식 배경은 감정과 관계가 비즈니스 결정에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쳐 왔어요. 숫자와 사실이 지배해야지 감정이 아니라고요. 한국식 접근법은 너무 부드럽고 관계에 너무 중점을 두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리 없었죠. 그럴까요? 이 무렵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두 사람이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비드 밀러, 미국인 미디어 컨설턴트였어요. 데이비드는 항상 웃고 있었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에 흥분하고 있었죠. 그는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그가 방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토마스 너무 딱딱해. 그는 저에게 말하곤 했어요. 비즈니스는 단지 숫자가 아니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지. 한국인 협상가에 대해 그에게 말했을 때 데이비드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건 감성지능이야. 그는 어느 저녁 우리가 지역 레스토랑에서 보드카 한 병을 나누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오늘의 공정한 거래가 내일의 파트너십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해. 때로는 지금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나중을 위한 탁월한 전략이 되기도 하지. 두 번째 사람은 리웨이장, 중국 출신의 전략 분석가였어요. 데이비드와 달리 리웨이는 조용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통계와 차트를 준비해 놓곤 했어요. 그녀의 발표는 조직적이고 정확했습니다. 한국 비즈니스 철학은 서구 사고와는 다른 뿌리에서 나와요. 그녀가 브리핑 중에 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관계에 대한 고대 유교 가치관과 현대 비즈니스 지표를 결합해요. 많은 서구 기업들이 체커를 하는 동안 그들은 체스를 하고 있는 거죠. 데이비드의 따뜻함과 리웨이의 논리 사이에서 저는 제 오래된 믿음에 금이 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이 한국식 접근법에는 제가 이 모든 세월 동안 놓치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데이비드와 리웨이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아직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주 작은 것들 때문에 일어나기도 해요. 저에게는 그게 한국 라면과 초콜릿 과자였습니다. 2014년이었고 러시아는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많은 서방 국가들이 정치적 갈등 때문에 러시아 상점에서 자사 제품 판매를 중단했죠. 한때 미국 음료수, 독일 초콜릿, 프랑스 치즈로 가득 찼던 선반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반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느 아침 정부 건물 구내식당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십억 루블의 정부 지출을 관리하는 여러 고위 러시아 관료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저게 뭐예요? 러시아 동료 안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도시락 라면이에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하고 있었죠. 요즘 어디에나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매콤하지만 맛있어요.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인스턴트 라면은 값싼 음식처럼 보였고 중요한 관료들이 먹을 것 같지 않았죠. 하지만 그 주 후반에 직접 먹어봤을 때 이해가 갔습니다. 따뜻하고 매콤한 국물은 모스크바의 겨울에 딱 맞았어요. 손 안에 작은 태양을 품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초코파이도 있었어요. 마시멜로가 채워진 이 둥근 초콜릿 케이크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새 물량이 상점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곤 했습니다. 한 정부 장관의 비서가 비상용으로 자기 책상 서랍에 한 상자를 숨기는 것도 봤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무언가의 상징이었죠. 다른 이들이 떠났을 때 한국은 남았어요. 한국 제품들이 러시아인들 삶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저는 우리가 북극곰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일에 관여하게 됐어요. 러시아가 한국의 군사 장비를 판매하고 싶어 했고 저는 협상을 돕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첫 회의에서 저는 한국 군사 전문가들이 공손하게 메모를 하고 기본적인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틀렸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탱크와 장갑차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모든 사양을 알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파악했고 개선 제안까지 준비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숙제를 해왔군. 안톤이 속삭였어요. 러시아인들은 감명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최저 가격을 얻으려 하기보다 함께 더 나은 것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탱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만드는 일이었죠.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지면서 저는 새로운 눈으로 한국의 비즈니스 관행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직면한 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 자신의 오래된 생각들과 편견이었습니다. 제 동맹자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어요. 감정적 연결에 열정적이었던 데이비드 밀러는 한국 비즈니스 문화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리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고대 가치관과 현대적 관행을 결합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인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요. 리 회의가 어느 날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음 분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10년 후를 생각하며 결정을 내릴 때 다르게 행동하게 되죠. 점점 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틀렸다면 어쩌지? 내가 약점이라고 봤던 것, 관계를 중요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 집중하고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 이 실제로는 강점이었다면? 누군가가 한국 라면을 즐기는 것을 볼 때마다 또는 러시아에서 또 다른 성공적인 한국 프로젝트에 대해 들을 때마다 제 오래된 믿음은 조금씩 더 약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해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한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2022년 세상이 또다시 변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고 전 세계 국가들이 러시아에 판매할 수 있는 물품에 엄격한 규제를 걸었습니다. 제재라고 불리는 이 규칙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를 완전히 떠나야 했어요. 한국 기업들도 포함해서요. 3월 제가 슈퍼마켓에 서서 도시락 라면이 있던 텅 빈 선반을 바라보던 순간이 기억나요. 라면 때문에 슬퍼한다는 게 바보 같게 들리겠지만 이상한 공허함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옆에 있던 한 러시아 노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먼저 미국인들이 떠나고 그 다음엔 유럽인들, 이제는 한국인들까지. 그녀는 특별히 누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중국인들만 남았네.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중국 제품들이 빠르게 선반의 빈 공간을 채워가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대체된 한국 브랜드들과 비슷해 보였고 때로는 한국처럼 보이려고 노력한 포장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즉시 그 차이를 알아챘어요. 같지 않아. 제 친구 안톤이 커피를 마시며 말하고 있었어요.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아. 직장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했습니다. 제가 수년간 참여해온 러시아와 한국 간의 에너지 협상이 갑자기 중단됐어요. 전화는 응답이 없었고 이메일 답장은 짧고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수년간의 관계 구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열심히 한국인들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지만 회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가격에 대한 흥정은 더 많아졌고 장기적인 협력에 대한 이야기는 줄어들었어요.
한국 파트너들과 쌓는데 몇 년이 걸렸던 신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아파트에 앉아 모스크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부드럽게 내리며 도시를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 삼성의 박 씨가 제 사무실에 걸어들어와 경제 위기 중에도 남을 것이라고 발표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싼 가격 대신 공정한 가격에 대해 이야기했던 한국인 협상가를 떠올렸습니다. 북극곰 프로젝트에 한국 군사 전문가들이 가져왔던 상세한 분석도 생각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제가 한때 순진한 한국인의 감상주의라고 무시했던 것이 사실은 정교한 비즈니스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비즈니스는 단지 숫자와 계약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과 관계, 그리고 신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요. 한국인들이 1998년 위기 때 러시아에 남은 것은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러시아 직원들, 러시아 파트너들, 그리고 그들의 제품을 사용하는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헌신 때문에 남았던 겁니다. 그들은 단지 오늘의 이익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신뢰와 평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 깨달음을 감지한 것처럼 데이비드 밀러가 그날 저녁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위기 속에서 인격이 드러나는 법이지. 제가 생각을 나눴을 때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한국 기업들에게서 본 것은 놀라운 인격이야. 그가 맞았어요. 충성과 조화 같은 전통적 가치를 현대 비즈니스 관행과 혼합한 한국식 접근법은 서구식 방법보다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면에서 더 강했어요. 제 보상은 어떤 보물을 찾거나 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보상은 수년 동안 제 앞에 있었던 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었어요.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 이상이며 때로는 가장 부드러워 보이는 접근법이 사실 가장 강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차를 마시며 슬픔과 명확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들은 지금은 러시아에서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잠이 안 올 때면 가끔 밤에 모스크바 거리를 걷곤 해요. 도시는 어둠 속에서 달라지죠. 더 조용하고 더 사색적이 됩니다. 지난주 이런 산책 중에 예전에 삼성 사무실이 있던 건물을 지나갔어요. 1998년 경제위기 때 다른 모든 외국 기업들이 불을 껐을 때도 그 건물은 계속 불이 켜져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이제 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건 단지 영업을 계속하는 회사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다른 방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69살이에요. 머리카락은 대부분 하얗게 변했고 예전보다 조금 천천히 걷고 있어요. 모스크바에서 거의 30년을 보낸 후 곧 은퇴하고 베를린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 전에 이곳에 도착했던 그 사람과 같지 않아요. 세상에 대한 제 이해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력의 대부분 동안 저는 무엇이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차가운 논리, 딱딱한 숫자, 그리고 감정을 비즈니스 결정에서 분리하는 것을 믿고 있었죠. 관계와 신뢰에 중점을 두는 한국식 비즈니스 방식이 순진하고 감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한때 약점으로 봤던 것이 사실은 강점이었어요.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강조점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정교했어요. 이제 독일과 유럽 동료들과의 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비즈니스 관행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베를린에서 온 젊은 독일 외교관이 러시아에서의 비즈니스에 대해 저에게 물었어요. 계약 조건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국제 무역에서 보낸 수십 년 동안 얻은 가장 큰 교훈은 환율이나 관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협상 뒤에는 연결, 신뢰, 상호 존중을 추구하는 인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전에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죠. 그는 제가 수년 전에 삼성의 박 씨를 바라봤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공손하게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의 표정에서 예전의 제 모습을 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저는 한국 비즈니스 저널을 읽고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에 관한 뉴스를 따라가고 있어요. 많은 한국 기업들이 국제 제재 때문에 러시아를 떠나야 했지만 정치가 바뀌면 언젠가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구축한 관계는 영원히 포기하기에는 너무 강했어요. 러시아 동료들 중 일부는 아직도 한국인 파트너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비즈니스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인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 폭풍을 견디는 관계의 힘이죠. 어제 직장 책상 위에서 소포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초코파이 한 상자와 도시락 라면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3국을 통해 밀반입된 것 같았어요. 정성스러운 러시아어 필체로 쓰인 쪽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서울에 있는 당신의 친구들로부터. 그 단순한 작은 선물을 들고 있으니 눈물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단지 간식이 아니라 관계가 일시적인 정치적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독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가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가장 가치 있는 통화는 달러, 유로, 원화가 아닌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통화에서 한국은 항상 엄청나게 부유했어요. 한때 한국인의 순진함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지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세계는 계속 변하지만 제 변화는 완전해졌어요. 그 빛은 환경에 의해 일시적으로 어두워졌더라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세상이 가장 어둡게 보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다른 불빛들이 꺼져갈 때도 꾸준히 빛나던 그 빛이 어땠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